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복지 국리소 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웰페어 이슈 편집위를 맡고 있는 김프로 김일영입니다. 저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와 웰페어 이슈가 이번 22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를 맞이해 각 후보자를 초청해 후보자의 복지국가 철학과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 과정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분분하였습니다. 이런 욕구에 부응하여 웰페어 이슈와 세바사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인터뷰는 사회복지사 유권자들에게 질문을 받아 후보자 캠프에 보내드렸고, 그중 하나는 후보자가 직접 골라 답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질문들은 설정한 주제 안에 녹아내려 질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톡톡 묻는 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 신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2% 이명묵입니다. 우리는 후보의 견해에 피력을 돕는 이들로 분위기의 주도권을 후보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뾰족한 질문이 있더라도 담담하게 풀어가며 후보자의 매력을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뷰는 후보 간의 공정성을 위해 편집을 최소한으로 하고 말 것 그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미 캠프에 공지한 대로 시간 안배를 잘 부탁드리며, 물론 저희도 그 흐름을 돕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톡톡 묻고 톡톡 답하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김석표입니다. 먼저 10월 29일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저는 지난해 우연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법인으로부터 탄압받는 한 직원의 페이스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페이스북이 우연히 눈에 들어와서 읽어보고 확인해 본 결과, 그 직원은 법인으로부터 부당한 저후,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 유린 문제, 임금 체불 문제, 이런 문제들로 법인과 싸우고 있는 한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법인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현재까지 15건의 고발을 해두고, 그 고발하는 경찰에 갈 때마다 공갈을 쓰지 못하고 개인의 휴가를 써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사회복지사 협회장으로서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번 저의 선거에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아주었습니다. 저는 꼭 당선되어서 그분처럼 억울한 사회복지사들, 고통받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 쉬지도 못하는 사회복지사들, 이를 통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젊은 청년 사회복지사들, 그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옆에 있어 줘야 합니다. Leaving no one behind. 아무도 홀로 뒤에 두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떨리시죠? 네, 많이 떨립니다. 네, 저희도 떨립니다. 입술이 마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한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각 후보자에게 사전에 공지했고 페이스북으로 알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질문을 한다고 하니 의아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세바사와 웰페어 이슈가 복지국가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을 묻겠다고 하니 한 사회회장을 뽑는데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 의문을 표하는 분도 계시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질문은 한사협의 협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물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이익단체로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왜 복지국가라는 그런 높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분의 질문을 해주신 분의 의도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축은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축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의 복지를 위해서 선도해가는 역할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던진 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한 축에 대한 중요한 정체성을 저의 철학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 또 질문이 역할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네. 뒤에서 연결될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 부분에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가 뭐 오랜 동안 우리한테 이제 논쟁으로 잊어왔고, 그럼 후보님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은 우리가 많이 논쟁되었던 질문인데요.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사회복지는 확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제 명확한 입장입니다. 사회복지의 방향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많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의 방향은 복지의 확대의 방향입니다. 이것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의 문제고 얼마나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복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때에는 이 문제가 큰 논쟁이었고 또 우리가 선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다루어져야 될 문제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복지의 재원을 얼마나 더 확보해 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저는 교육세와 복지세를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세는 예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다가 지금은 아이들이 줄면서 저출산이 되면서 교육세는 사실 남아 돌아갑니다. 근데 복지세는 엄청나게 서이기만 많이 서이고 복지세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세의 조절이라든지 새로운 세수의 마련과 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의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복지 확대라는 건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네, 후보자는 직전에 대구 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활동하셨으니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 여쭙는데요. 네. 한사협이 그러면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 왔다고는 하는데 회원들은 사실 잘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한사협의 어떤 보편적 복지 실천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한사협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국가 실천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왔고 네. 또 거기에 저도 한사협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딱 지금 당장 어디에 보편을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국가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세바사에서 네. 정말 보편적 복지 국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주거 문제, 환경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다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또 궁금한 게요. 보편적 복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선별적 복지를 추진해 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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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거든요. 네, 후보자께서 당선되시면 정부와 반대 입장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사협 구조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지, 또 서사협 인터뷰 보면 투쟁하시겠다고
살폈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헌사업을 보면 결국 수그릴 것 아니냐는 패배 의식이 사실 현장에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투쟁하실지 네. 좀 궁금해하는 분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투쟁을 어떻게 할 거냐고 구체적으로 여쭤봐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대구시에서 직원들, 공무원들 쪽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김석표 회장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이번에 좀 추천하면 안 되겠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그 공무원 조직들이었죠. 거기 이제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후문으로 듣기로는 김석표는 너무 강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저는 강성은 아니지만 이슈 파이팅에 있어서는 항상 강성의 역할을 많이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생각과 지금 정부의 생각이 마찰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강성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복지 확대를 이제 보편적 복지로 좀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한 가지 이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교육세에서 교육에만 쓰이는 이제 세금 이것도 말씀하셨었는데 네. 사회복지에만 쓰이는 세금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사회복지에만 쓰이는 세금을 사회복지세? 네. 예, 사회복지세. 저희 세바사에서도 예. 사회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를 좀 거두자 이런 예, 운동을 예.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예. 아까 투쟁도 고민하시고 예, 예. 복지 확대를 세원을 확대로 보신다면 혹시 그런 운동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네, 물론입니다. 보편복지라는 것에 이제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금복지냐, 현물복지냐의 그 구분은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보편복지라는 것은 복지가 확대돼야 되는데 세수 없이 확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의 공약에는 12번째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회복지세 도입이라는 것을 넣어두었습니다. 그 말은 그것을 제1번에 두지 않고 마지막에 둔 것은 앞에 1번부터 11번까지 모두를 이루기 위한 기반 재정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 공약에 넣어두었습니다. 네, 적극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세가 꼭 필요합니다. 네. 대답 잘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좀 이어지는 질문이고 조금 전에 약간 그 코멘트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후보자의 그 실천 사례, 뭐 지금까지 과정도 좋을 것이고 이런 실천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참여되고 어떻게 또 주도했던지 하여튼 여러 내용들을 예. 좀 말씀해 주시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한 방향에서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세수 부분, 재정 부분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 또 아젠다와 투쟁하는, 아젠다를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고 아젠다를 투쟁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세바사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그냥 복지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입장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선한 이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것이 세바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바로 그 반값 아파트 문제, 집값 문제, 주거권, 또 환경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자들은 미처 그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부분들을 세바사에서 던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네, 요약드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실현 경로 중에서 네. 주도적으로 어떤 실천한 사례나 예, 아니면 함께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복지국가를 이루는 실천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를 이루는 실천 세 가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유권자 연맹을 만들어서 그 유권자 연맹 안에서 선거 때마다 우리가 공약을 미리 제시하고
그 공약을 받도록 푸시하고 하는 그 역할을 저희들이 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지금 국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활동을 UN 레프레젠티티브로 대표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계에 흘러가는 복지 국가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는 것은 제게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 활동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 우리 한국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차원에서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국가 실현의 최고 종점을 찍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 성장을 굉장히 해왔죠.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많은 억압하면서 또 희생을 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것이 폭발하면서 사회에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것이 복지국가고, 그것이 저희 슬로건이기도 한 Leaving No One Behind,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정서는 사회복지사를 희생시켜가지고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곧 복지국가 실현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시적과 실질적을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는데 어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 또 다음에 연결이 될 것 같아서요. 네네, 맞습니다. 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프로님.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은 인권 영역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콕 집어서 여성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뭐 복지관 관장이 여성 사회복지사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징역 3년형을 받고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또 바로 지난주에도 모 복지관에서 같은 복지관 전 현직 관장 둘이 여직원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일삼다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관장 중 한 분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했을 때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보수적인 사회복지계의 특성상 쉬쉬해서 모르기도 하고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를 저지르면 재취업이 어렵다거나 하는 신상의 불이익조차 거의 없으니 다른 곳이나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결국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결국 우리 내부가 불씨를 키운 거죠. 이렇게 여성사회복지사를 상대로 가해지는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사실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거든요. 이 원인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후보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이 문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용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분해야 되는 일이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의 한 사람으로서 협회장 후보로서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 여성 사회복지사가 법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사실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그게 성추행 손 터치한다고 성추행이 아니라 말로 성추행, 너희들 붙어 먹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성추행을 했죠. 그게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구조에 대해서 붕괴해야 되는 게 바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지방협회라고, 첫 번째는 지방협회라고 생각하고, 지방협회의 역할이 부족하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나서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사회복지사협회 내에 신고센터라든지 법률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정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첫째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 사회복지 현장의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시설장 아니라도 중간관리자도 그렇고 동료들끼리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인을 질문을 드렸는데 해결책도 조금 아, 같이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원인은 그동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신다고 보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아닙니다. 되나요? 그거는 원인은 개개인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 사회복지사협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신 뭐 해결책 중에서 뭐 일벅백계, 그다음에 또 뭐 교육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뭐 일벅백계는 사협회에서 뭐 지금 이미 뭐 인권센터가 있는 데도 있지만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벌백계를 하실 건지, 그리고 예방교육은 지금도 인권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권센터가 올해부터 각 지방협회, 일부 지방협회들에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몇 군데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협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할 역량이 부족한 일들이 있을 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도 똑같은 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 문제들이 위로 올라와서 위로부터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구체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인권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조금 온도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좀 언급하시고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만들기 다 뭐 지방 협회들도 모금을 통해서 모금의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정작 피해자들이 이것을 잘 찾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아마도 좀 전에 말씀하신 조사 권한이 없다. 그리고 또 그런 심리 지원이나 또 후속 지원들은 법률 노무 피해 이런 것들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칠 거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혹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대구의 한 케이스를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 그 사회복지사협회는 우리 권익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권익위원회에 그 제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고 나서 이제 연결될 일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인권위원회 회원인데 왜 인권위원회에 권익위원회에 왜 제보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그거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 프로님, 심프로님. 신프로 아시죠? 조건은 여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새로운 프로님. 예. 신프로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협회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그 인권위회가 돌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하느냐는 협회의 의지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없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협회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인권센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인권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더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법적인 조사권은 없어도 됩니다. 가서 데모하고 가서 외치고 그 다음에 탄원서 받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시스템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그게 없어도 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가 돼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조금 양립되는 느낌으로 들렸었습니다. 아, 예, 거기는 이제 의지와 플러스 시스템이 이번에 첨가됐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얘기 잘 들었고요. 네. 또 지금까지 여성사회복지사를 상대로 한 가해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에서 들어봤는데요. 사실 여성사회복지사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학대, 인권침해 등 부주의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해지는 인권침해, 아까도 제가 원인부터 말씀드리고 해결책
말씀드릴 건데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인간의 존엄을 가장 실천의 기본으로 해야 되는 사회복지 조직 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는 거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아, 그거는 아까는 여성사회복지사였고 예, 예. 지금은 직장 내 안에서의 괴롭힘, 여성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네. 상하관계 안에서 그다음에 학대, 네. 인권 침해들이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이용자와 사회복지사 인권 침해 문제 말고 네. 그 조직 문화 아니겠죠? 거기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침해라든가 학대라든가 이런 문제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인식의 부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교육을 통해서 필요하고 또 강력한 사례를 통해서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력한 처분이 당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게 또 교육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후보자님이 회장님이 되시면 강력한 제재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그런 일이 약속하시는 있으면 건가요? 지자체에 달려가서 그 앞에서 데모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해결책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강력하게 네. 가서 데모하고 그러니까 액션도 하시고 시스템도 만드신다고 그러고 그렇지. 법이나 제도는 만드시지 않으실 건가요? 시스템은 만드는데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네.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축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액션도 하고 시스템 속에서는 이제 법률 지원이라든지 비용 지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러니까 피해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도 넘어가죠.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근 그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제도의 문제로 인해서 고용 불안 상황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정책 변화나 사업 전환 등의 이유로 폐업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들이 좀 국책에서 보이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회복지사의 고용 불안도 높아지고 있고 또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화두는 아니지만 비정규직의 숫자도 좀 만만치 않은데 좀 아주 좀 넓은 질문이지만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수탁의 문제는 제가 지금 근무하는 법물종합사회복지관이 최근에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알고 좀 이렇게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탁기관의 변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용 불안의 문제, 이 문제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속한 법인은 그런 문제가, 우리 지자체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사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탁기관이 잘못해서 변경된 경우, 아니면은 수탁자의 어떤 의지가 포함되면서, 예를 들면서 뭐 정치인들이 바뀌면서, 지방단체장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면서, 무슨 잘하고 있던 데를 변경시키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그런 환경이 가는 두 가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예를 든다면 저희 법인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30년간 하던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탁 받아서 직원도 고용 승계했을 뿐더러 그 직원을 잘하는 직원을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승진시키면서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것 역시 사회복지사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대응 강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장 어느 누구가 바뀌더라도 정치인들이 와서 이거 했다가는 이렇게 했다가는 아주 큰일 난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협회들이 대응을 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복지 현장에 노동조합
있는 데도 있고 네.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저희가 사용자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네. 실제 현장에선 불명확한 것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최근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민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현실화하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자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도 사실은 수탁받고 이러면서 사용자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기관장이.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한다고 음. 이 이제 시민인권단체에서 이런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으셨다고 하지만 이런 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면 저희 사회복지원장도 함께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좀 네, 이 네. 문제는 부연 이제 설명. 그러니까 이 진짜 사장 나와라. 위탁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위탁 하청에 대한 개념인데 사회복지 조직도 법인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위탁체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기관에서는 법인의 책임이나 지자체의 책임으로 이렇게 귀결되기보다는 뭐 기관장이시도 하니까 기관장의 책임으로 이제 귀결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다음에 한두 발 이렇게 빼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노동법에서 이제 2조에서 제시하는 거는 진짜 사장하고 같이 이렇게 하자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영역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있는데. 네, 그건 지금 그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일부 좀 큰 법인들의 그 고충들은 반영하지 않은 법이라고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법인 안에 여러 개의 그 산하기관들이 있으면은 대표이사는 그 산하기관들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계약관계는 지금 현재 그렇게 뭐 대표이사와 하도록 만들어 뒀다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시설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모든 노사관계의 문제들을 대표이사와 바로 직원과의 문제로 해결하고 그 책임을 대표이사가 가지도록 조항을 만든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은 여러 산하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에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나선다고 해서 그것이 명확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아마 저희가 듣는 상황에 따라서 초점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또 이제 큰 여기 문제라 이것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네. 답으로 또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의 마지막 좀 질문인데요. 이 사실 고용 문제는 사회복지사 협회 또 지방협회도 마찬가지죠. 사무처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이 교체되면 사무처 직원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중앙협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고용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방안 말씀입니까? 방안 또는 뭐 방안을 질문하시는 것보다는 의지를 질문하시는 게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저의 의지는 단 한 명의 종사자도 바꾸지 않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저는 제 살아온 삶이고 확실합니다. 오늘 넘어가시죠. 이게 앞부분에 좀 언급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협회의 기능과 역할 네, 부분을 네, 좀 네. 살펴보면서 정체성의 이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후보자가 한 사협의 정체성을 사회복지사의 권익단체로만 한정해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고 하시면 어떤 걸 꼽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에서는 세 가지가 함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체성과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정체성을 다룬 후에 그다음에 기능과 역할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체성을 다룰 때는 우리 처음 모두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함께, 두 수레바퀴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 수레바퀴와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한국에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익보호에서의 역할과 전문가적인 역할,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복지국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은 바로 후자 차원에서 아주 귀중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 차원에서 우리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국제적인 쪽에도 눈을 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바사에서도 하고 있는 환경 문제, 주거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세계가 다 벌써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으시는 ESG라는 경영이 있죠. 그거 벌써 15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리고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이런 것들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돼서 유엔이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빨리 세계와 접하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 부분에서 전문성하고 복지 부분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올 여름에도 지하방에 계신 분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참사를 당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불평등이나 기후 위기나 빈부격차 이런 부분들을 미래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현재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닙니다. 그건 현재 상황입니다. 네. 현재 상황인데 다만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젠다를 예. 우리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그 뭐 유엔 대표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 선진국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는 좀 글로벌 책무를 해야 될 단계 아닐까요? 저희가 배워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 책무에 대한 정체성도 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글로벌 책무는 우리나라 정말 해야 되는데요. 지금 세계가 우리 한국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이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책무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국제활동을 계속 하면서 또 유엔의 다른 나라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닌 다른 단체들, 세바사, 예를 들면 세바사, 자꾸 세바사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세바사 혹은 다른 법인들에서는 그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또 선도해 가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확고한 생각입니다. 지역적인 것과 전체적인 이야기를 잘 엮어가시면서 하더라도 어쨌든 만약에 현장에서 실천하신 때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 들지만은 그래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마지막인가요? 아니, 질문이 많이 두 번이 남았습니다. 네. 이제 네. 유권자 질문이죠. 네. 우리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 사회복지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그 질문 중 우리가 선택한 질문 하나 그리고 후보자께서 선택하신 질문인데요. 먼저 우리가 선택한 질문입니다. 우리 심프님께서 대신 질문해 주시죠. 네. 네,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5분의 후보자 모두 계약 성향이라기보다는 수구 성향이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개인 영달을 위해 출마한 게 아니시라면 분명 한 사회에 무엇인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셨을 텐데 5분 모두 그간의 행적을 보면 수구 성향이 강해서
9호 이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잘 모르지만 이 의문을 불식시킬 만한 그간의 성과물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고요. 만약 없으시다면 어떻게 개혁을 읽어가실지 구체적인 플랜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제 총 시간이 지금 이제 4분 남은 겁니까? 아니 조금 계속 더 하셔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됩니까? 예, 예. 좀 더 짧게 준비한 것보다는 좀 더 짧게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수구 성향 뭐 이렇게 진보 보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사회복지사 진영입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회복지사 진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슨 성과물이 있었느냐라는 그 부분은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고 명구한데 왜냐하면 그 사회복지사 회원들이 했고 또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연대해가지고 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저 성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만은 대구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일단 단일 임금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동안 막 흩어져 있던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이 급여를 거의 제대로 못 받던 그런 단체들을 단일 임금 체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세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한 이름은 대구형 단일 임금 체계라는 말로 바꾸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구형 단일 임금 체계를 실시했고 보건복지부의 배치 기준이 나와 있으면은 2024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포인트를 실시했고 올해 자녀 돌봄 휴가를 실시했고 건강검진 휴가 또 유급병가 제도는 제가 취임하고 1년부터 첫 번째부터 내세운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원래는 반드시 하나 이룬다. 그 이루는 것은 유급병가 제도를 60일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 또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인권지원센터에 대한 예산도 정부로부터 대구시로부터 받게 되어서 이제는 법적 문제나 노무의 문제를 그냥 우리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 실질적인 처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조례가 있었지만 그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말 실제적으로 강제 조항을 집어넣어서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누려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협회장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기본적인 대구가 누리는 이 기본적인 것을 전국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3분 마지막하고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뭐 중간에 다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 질문에는 이제 개혁이라기보다는 성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이분이 원하신 건 이제 좀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플랜을 좀 더 성과 중심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플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게 있다면 말씀하고 없다면 계획을 말하라 해서 있는데 뭐 있는 그렇게 거잖아요. 선택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플랜이 이제 수고라는 개념이 이제 자꾸 오해를 진보와 보수 이쪽으로 좀 구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옛 제도나 풍속을 그대로 지키고 따름으로써 옛 것을 고집한다 이 개념인데 그래서 그 개혁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그게 이제 성과를 말씀하신 게 그 개혁을 하신 거로 이렇게 이해가 그렇죠. 수고라면 그냥 그대로 쭉 회장직 했겠죠. 근데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이 부분이 대답이 다 가늠된 것 같고요. 네네 성과 위주로 좀 들렸어서 플랜의 부분. 그럼 유권자 질문 유권자는 후보자께서 직접 선택해 주셨거든요. 38-2번 선택해 주셨는데 지난 대선 때 사회복지 정책을 더 많이 앞세운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찬반 의견이 충돌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사회복지사협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치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생각인지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준비해 오신 답변이시니까 몇 분 남았습니까? 한 2분 정도 됩니다.
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협력하고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한사협 부회장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단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먼저 이것이 선관위법으로 선거법으로 문제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질문해 본 결과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있고 또 인사혁신처로부터도 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를 건너뛰고 대구 회원들이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스 하고 대구에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를 뽑아준 회원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의 뜻으로 내 뜻이 희석되는 것이 싫습니다. 라는 것이 대구 회원들의 생각이었고 대구 회원들이 대원 총회를 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묻지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공손하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물론 반대하면서 또 여러 질타를 받았지만 다른 곳으로부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기쁘지 않았고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대구 회원으로부터 그런 질타를 받고 강한 성명서를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예전부터 무조건 위에서 하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제 대구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드렸고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그러면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정치적인 활동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될 텐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한사협이 하고 있는 유권자 연맹 활동은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마 효과적이고 정책을 만들어서 선거 때마다 던져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묻기 전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정당 가입 캠페인입니다. 물론 잘하고 있죠. 우리 대구 얼마 전에 어느 직능 대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직능 단체 중에 대구 사회복지사 회원들이 가장 많이 신청을 했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당 활동, 정치 가입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국회 진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례대표를 우리 사회복지사협회가 밀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당선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당선시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우리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구 협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셔가지고 결국은 지역 의견을 따르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지역 의견하고 대의에 갈등이 생겼을 때 네. 이제는 대구 협회 회장님이 아니라 한사협 회장님이면 지역별로 다를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 그게 여기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말을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대구 협회장이었기 때문에 대구의 회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사협의 협회장이 된다면 한국 전체 회원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발맞춰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지역 간의 갈등들이 다 봉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준비한 것 중에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이번에 우리가 많이 느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으며 누가 어떤 우리의 말을 대변해 주었는가
라는 것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 과정의 100% 공개라는 네, 것이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로서 못다한 이야기나 강조하고 싶은 발언을 아주 함축 있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카메라 보시죠. 예. 예, 카메라 보고. 예.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의 예를 들면 저는 아직 복지관으로 간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신임 복지관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열심히 들어줄 때 제가 느낀 것은 열심히 말한 사람이 결국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대구사회복지사협회를 운영해 오면서 대구사회복지사 여러 위원회들이 있지만은 그 위원회에 제가 한 번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된다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마음껏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의를 다해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해서 힘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의 아름다운 행진을 기대하고 응원하며 이 방해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